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장호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휴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요. 고향 갔다 왔습니다. 오. 네. 울산에 갔다 오면서 울산. 네, 아직 여독이 조금 있네요. 네. 약간 좀 피곤함이. 그렇죠. 네. 근데 시장 보면 오늘 뭐 피곤할 새도 없이 세상에. 시간 더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쳤지 시장은 안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안 지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피곤한 것 보셨어요? 같아요. 네. 연휴 이후에 보통 이렇게 튀는 경우가 좀 있나요? 특이해요. 그렇죠. 네,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 경험했던 그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명절에 초반에 외국장이 올라갔다가 꼭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에 빠져가지고 김 빠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엔 반대였어요. 이번에는 미국 시장이 처음에 그러니까 뭐 고만고만하다가 어제 좀 좋아하잖아요.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 영향 딱 주면서 급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 이전과는 훨씬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미국이 좀 위든 아래든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살짝 그동안에 있던 우리가 연휴 전에 겪었던 그런 이슈들이 조금 이어지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그런 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약간 온 우주가 한국 시장을 위해서. 돕나? 네. 어쨌든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좋을 때 약간 염려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오늘도 이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상승, 하락 이런 이유 좀 갈라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앞에서 클로징 벨에서 많이 다뤘을까봐.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작가님만의 시선으로 또 한 번 듣고 싶고 또 조금 더 먼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일단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렸다. 물론 코스피도 좋았지만 코스닥 쪽으로 장 초반만 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제가 나와서 장 게시할 때는 코스피가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1%대, 1% 초반대의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봤는데 오늘도 역시 코스피만 강하구나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 좀 담아가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문자로 오늘 맞췄네 그러는 거여서 뭘 맞춰 그랬는데 보니까 코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운이 좋았죠. 어쨌든 근데 코스닥 쪽이 사실 연휴 기간에 괜찮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가요? 정부에서 그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코스닥을 비중을 일정 부분 실어야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요 가이드라인이 결국은 그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쪽, 그 연기금 쪽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코스닥을 사라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벤치마크는 코스피였는데 지금 벤치마크를 바꾼 게 코스닥 150을 5% 이상 편입해라라고 얘기했고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각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논의를 할 때 그러면 지금 전체 시가총액에서 코스닥의 비중이 한 10%, 11%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까지 채우는 것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렇게 되면 코스닥 쪽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코스닥 150조의 자금 유입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건 외국인이 코스닥을 폭풍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역대 최대로 저는 확인했는데 맞죠? 맞습니다. 지금 조금 여기저기 지표가 다르긴 한데 제가 확인하는 걸로는 1조 원 이상 순매수했거든요. 코스피가 KLX랑 NST 합해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게 사상 최초입니다. 네, 여태까지 없었어요. 코스닥을 8천억 정도 순매수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예전 데이터를 보니까 2023년 7월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3월에도 한 번 있었는데 2023년 7월에 있었을 때는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올 때 그 외국인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처럼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5% 정도 끌어올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외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은 코스닥 땡긴다라는 거에 동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픽한 코스닥이면 개인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건가로 이어지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포트폴리오는 코스닥 쪽을 조금씩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쪽이 정부에서 뭐 코스닥 3천 얘기했다가 늘렸다가 많이 실망을 하고 빠져나가는데 다시 지금 코스닥 쪽을 부양한다라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코스닥 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부양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지금 나온 건 돈, 수급의 흐름을 그러니까 돌리겠다라고 한 게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이러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평가에서 너 코스닥 빠져 있으면 너 코스닥 올라갔을 때 너 못 따라가면 너 혼난다. 약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코스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정부 정책에 굳이 반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그 코스닥 정책이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을 안 늘리면 기금 운용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약간 감점을 그렇죠. 주겠다라는 그렇죠. 부분과 뭐 액티브 쪽 ETF 뭐 요것도 뭐 법으로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액티브 ETF를 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액티브 지수 ETF 연동 이런 거 상관없는 네. 코스닥 액티브 ETF를 뭐 자본시장법 이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만든다. 설정할 수 네, 있게끔. 네, 네. 네. 근데 일단 액티브 ETF 3개가 설정이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오. 타임폴리오라든가 다른 2개 기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3개가 일단 설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서 머니무브가 가장 빠른 데가 타임폴리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동향을 잘 포착해서 그쪽에 들어간,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나오는 자금 중에 하나가 타임폴리오이기 때문에 타임폴리오가 코스닥을 노리면서 빠르게 펀드를 런칭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코스닥을 조금 보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네. 요 얘기를 자료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 어떠세요? 네, 네. 그렇게 가시죠. 네, 일단은 다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월 말에 있었어요. 1월 말에 기금자산운용 정책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네. 올해 2026년 기금자산운용의 기본 방향 그리고 기금운용평가 지침이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기존의 코스피 100%에서 지금 코스닥 150 지수를 5% 혼합하는 벤치마크를 따라라라고 얘기한 거죠. 벤치마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건물에서 벤치마크라고 하는 건 저 건물을 따라가면 돼. 이정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의도의 벤치마크라고 한다면 63빌딩, 뭐 국회의사당 이런 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벤치마크라고 한 지수 이걸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코스닥 벤치마크를 뺀 상태에서 성과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빠진 상태에서 코스닥이 좋아버려서 벤치마크를 못 따라가면 너 평가 대상에서 감점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벤치마크를 따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벤치마크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코스닥을 편입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의 자금은 들어온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비중이 지금 코스피가 5,000조 정도 되고 코스닥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한 12% 정도 비중이면 여기까지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는 자체적인 논의들도 기관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 코스닥 쪽의 비중은 자금은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으로 들어왔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코스닥에서 안 좋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퇴출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코스닥이 약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불안한 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쉴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은 편하게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정해진 것도 코스닥이 오히려 정화되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을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싸움이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코스닥에 대한 건 작년 한 8월 정도, 한 7월, 8월 정도의 분위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코스피 5천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처음에는 증시가 뭐 그렇게 막 솟아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달렸었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각인되고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코스피 쪽으로 저 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코스닥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야 정부 정책이 안 되잖아 라고 했지만 이게 점점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뭐 1150, 1200 이렇게 가면서 탄탄하게 수급이 받쳐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머니는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개인의 대기 자금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채팅창에서 제가 이제 한 분의 의견 봤는데 이게 이제 그 한 분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 오케이 코스닥 쪽으로 정책 드라이브 들어오는 거 알겠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코스닥 할 바에는 삼전 불탈래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도 정책 들어오면 가겠네라는 마음이 있지만 밸류 계산이 돼 코스닥 안에는 너무나 실적하고 계산이 안 맞는 그런 주식들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정책으로 이거를 커버한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맞다 틀리다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에 IT 버블 시기에 워렌 버핏 선생님은 IT에 절대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조롱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IT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IT 버블이 꺾였을 때 손해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기회를 잡아서 그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 늘리면서 특히나 애플 같은 기업들 많이 늘리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심지가 곧아야죠. 코스닥이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고 급등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 거야라고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코스닥이 훨씬 셀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렇지 지금처럼 간다 그러면 뭐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봤자 진짜 많이 올라봤자 얼마 갈 것 같으세요? 노무라에선 29만 원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뭐 40% 50% 되는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한 40% 50% 오르면 그 내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2배 3배 올라가는 것들이 수두룩빽빽일 겁니다. 오르는 폭이 그렇죠. 네,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내에서 종목들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할 건데 뭐 삼성전자가 29만 원까지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한 25만 원 정도까지 간다. 한 20% 정도 오른다고 할 때 다른 종목들이 2배 3배 가는 것들을 쳐다볼 수 있냐? 굉장히 배 아파요. 힘듭니다. 그걸 견디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철학의 차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이걸 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정말로 나는 안정적으로만 갈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싶고 내가 다른 것들 대비해서 내가 수익이 덜 난다 그러면 난 배가 좀 아플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코스닥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삼성전자 특히 강했던 와중에 IT에서 또 MLCC가 움직였는데 다음 자료 보면 무라타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네, 무라타 제작소로 가면 전 세계 MLCC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MLCC 많이들 아실 테지만 그렇죠. 이게 좀 간단히 설명하면 MLCC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예요. 멀티레이어 네. 세라믹 그 콘덴서. 컵패시터. 네, 근데 컵패시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축전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전압이 세버리면 이 기판이 쇼트가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장을 해놓고 좀 부족하면 좀 보내주고 저장했다가 남으면 보내고. 내가 저장해주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유작용이라고 해서 전류가 좀 불안정한 것들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기가 그 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댐.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보내고. 것들을 그렇죠. 남으면 좀 저장해서 안정적으로 해주고 뭐 부족하면 내려보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컵패시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컵패시터가 기판에 기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칩들이 수많은 기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판 하나에 컵패시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로봇 같은 거에도 컵패시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MLCC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러요. 그렇게들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반도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MLCC가 없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MLCC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LCC를 많이 쓰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게 잘 안 팔렸거든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뭐 충분하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범용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공급이 충분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올랐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AI 쪽으로 고성능의 고사양의 MLCC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무라타가 지난 1월 17일에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주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캐파의 2배가 들어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라인인데 반도체랑 비슷하죠. 반도체 비슷하죠. 네, 맞아요. 반도체랑 비슷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네. 좀 더 얘기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이 CEO가 우리 생산력 2배야. 그래서 우리 가격 올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라타 대장이 가격을 올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MLCC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라인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메모리보다 쉽습니다. 반도체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 라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사양 쪽 대응이 많이 늘어난다고 치면 범용 쪽도 메모리처럼 쇼티지가 날 수 있어요. 물론 MLCC 쪽은 메모리보다는 이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 캐파를 증설하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만큼의 쇼티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MLCC 쪽에서도 지금 쇼티지가 나면서 옛날에 빅사이클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주목했냐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여기 있나? 네.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기업. 여기. 네. MLCC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MLCC 최근에 이 현물 가격이 뭐 20% 이상 뛴다. 요 얘기를 들으면서 요거는 그때마다 또 이슈로 한 번씩 튀었거든요. 근데 추세적 상승은 못해서 그렇죠. 요게 이제 연속성이 있나 했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가지고 오신 건 연속성이 이제는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관점이신 것 네, 같아요. 고사양 MLCC 쪽에서 워낙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태고 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다른 기기들 이런 것들이 메모리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하면 문제가 좀 MLCC 쪽에서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낙 고사양 쪽 MLCC의 수요가 탄탄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삼성전기의 이익률이에요. 네. 삼성전기가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1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9천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8%? 그러면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률 막 60%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60%, 70%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마진이 이렇게 낮다. 이 말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고정비. 네. 그 사업을 할 때 보면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하는 건 이걸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꼭 필요한 인력, 이걸 필요한 그 기기의 어떤 감가상각비, 이거 그렇죠. 원자료비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이런 그 변동비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가는구나. 이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질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기가 사업하고 있는 MLCC에서 변동비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 이외에 나머지는 내가 마진으로 챙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밖에 마진이 안 된다는 건 고정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에 그렇게 나가는 지금 거지? 캐파 같은 것도 많고 인력도 많고 하니까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게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가격이 10%만 올라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다른 제품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10%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매출이 그냥 10% 가격을 올려서 10% 오른다고 네. 가정을 해보면 이게 거의 마진으로 떨어집니다. 아. 고정비를 커버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이 되냐?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매출이 1조잖아요. 그러면 8천억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네. 왜? 원가가 20%니까. MLCC만 만약에 매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근데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1조 한 3천억 정도, 내년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효과가 크고 빠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마진이 빠르게 크게 상승할 수 상승할 수 있다. 뭐 얼마만큼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도 봤을 때 뭐 마이너스에서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MLCC도 쇼티지 구간에서 마진이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제2의 반도체 스토리로 가면서 삼성전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또 하나의 축은 MLCC와 더불어서 FCBGA라고 하는 이 고사양 기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AI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진을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대 축이 지금 AI 기반으로 모두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 여기 둘 사업 다 이제 마진이 점점 개선되는 구조에 있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만약에 좋아진다, 빠르게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 쪽으로 관심이 빠르게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힌트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거다. 그건 무라타에서 또 나온 그렇죠. 얘기고 MLCC 뭐 현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도 우리는 보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논리군요. 그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MLCC인데 사막 콘덴서도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한꺼번에 그렇죠. 보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사양의 MLCC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사막 컨덴서나 삼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컨덴서를 하더라도 이제 범용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낙수 효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MLCC 업황 자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은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사막 컨덴서도 올랐죠. 많이 올랐을 텐데. 네, 오늘 10% 이상, 거의 뭐 15% 이상 올랐네요. 네, 그렇게 오르는 모습들이 뭐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바텍이죠.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MLCC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사막 컨덴서가 16% 올랐네요, 오늘. 네. 아바텍도 10% 올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MLCC 쇼티지가 산업 내에서도 돌고 있어요. 옛날 그 2021년 뭐 이럴 때 쇼티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반도체 메모리의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또 더 강하게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2017년에 메모리를 경험했던 반도체 업체들이 뭘 안 하고 있냐? 증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MLCC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증설 안 해. 그러니까 반도체와 약간 좀 기시감이 드는 스토리 라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그만큼의 마진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MLCC 시장은 특히나 범용 시장은 중국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스토리가 나오긴 어려운데 그래도 8%의 마진에서 이게 뭐 2배까지 가는 게 불가능할 거냐라고 본다면 그냥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률이 따블이 된다 그러면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영업이익 자체는 뭐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붙어 있다. 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볼 텐데 요거는 이제 뭐 연휴 기간부터 화제가 됐었고 오늘 미국 시장 간밤에도 영향이 좀 있었죠. 13F라고 네, 13F. 불리는 요 네. 13F. 자산 1억 달러 이상 기관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네. 이제 어디 투자했나 우리가 좀 보기는 하는데 뭘 그렇죠. 팔고 뭘 샀나 요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분기 보고서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1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뭘 갖고 있었고 뭘 팔았는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시점은 아니라 약간 좀 맞아요. 네. 2개월, 3개월 맞아요. 전. 네. 네. 근데 이게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지나도 어차피 실적이니까 그렇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45일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알고서 대응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참조해요. 네. 잘 맞아서요?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가 네. 듀켄 패밀리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듀켄 패밀리가 30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평균 수익률이 30% 정도 돼요. 연평균? 연평균. 네, 지금 생각하면 이제 30% 정도 뭐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장에 취해 있어서. 워렌 버핏 선생님의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좀 안 됩니다. 네, 연평균 30%면 진짜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어마한 거죠, 네. 진짜. 이게 연평균 30%면 10배가, 그러니까 2배가 되는데 시간이 2년이 채 안 걸릴 거고요. 10년이면 이게 10배가 넘는 수익률이 나거든요. 근데 30년이면 1000배 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그만큼의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좀 특징이 뭐냐면 종목 플레이를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 종목이 좋아서 종목을 파고들어 산다기보다는 전체 시장을 보고 시황 자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현물 옵션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듀켄 패밀리는 좀 특이하게 이 ETF나 그다음에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크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포트폴리오 변경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듀켄 패밀리의 전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더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가 있었어요? 일단 가장 많이 비중을 늘린 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XLF ETF입니다. 근데 XLF ETF가 파이낸셜 금융 ETF예요. 금융주를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 금융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것 대비해서 금융주가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융주를 적극적으로 담았다라고 하는 건 금융주의 성과가 앞으로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관련된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루켄 밀러는 일단 금융주에 베팅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팅하기 이게 진짜 특이해요. RSP에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면 S&P 500의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동일 가중이라고 하면 500 좀 종목이니까 쉽게. 네네. 500 종목이니까 한 종목당 0.2%씩 그냥 동일하게 투자하는 동일하게.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원래 S&P 500에 우리가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시가총액 가중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더 많이 실어요. 그렇죠. 그런데 S&P 500에서 탑 10 종목,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M7 종목들을 포함한 이 탑 10 종목의 비중이 한 35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한다 그러면 이 10종목의 비중이 얼마가 되죠? 2%. 30% 40% 비중을 원래 차지해야 되는데 2%만 투자하겠대요. 나는 미국 시장 좋게 봐. 좋게 보는데 M7의 시대는 이제 아니다. 라고 선언한 거랑 다름없어요. 네, M7보다 전체 미국 시장 성장하고 미국 시장이 좋고 경제도 좋고 성장하는데 M7이 주도하던 시장이 아니야. S&P 500 다른 종목들이 끌고 갈 거야. 그중에 나는 금융주 찍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의 어떤 독주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거죠. 최근의 흐름하고 좀 맞닿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1분기 성과 좋았을 거예요. 오. 네, 빅테크를 줄이고 다른 종목들을 늘렸다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을 그렇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빅테크의 주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자금이 외부로 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테크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고 여기서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여기서만 돈이 쏠린다 그러면 외부로 자금이 안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긍정적인 요인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늘린 게 MSCI 브라질이거든요. 특히나 브라질 쪽에서 늘린 것들이 콜옵션도 있어요. 근데 브라질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신흥국이 나쁘지 않다. 달러 강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달러 강세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을 전반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일단 상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품과 농산물 수출이 많기 때문에 상품 시장이 좋다라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금융을 투자했다. 빅테크 특히 M7 시대는 좀 같다. 브라질을 좋게 본다. 네. 뭐 여기는 아니지만 뱅호와 분석에도 전례 없는 속도로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좀 퍼져간다. 브라질도 있지만 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좀 퍼져간다. 이렇게도 해석이 좀 그렇게 볼 수 가능한가요? 있죠. 네.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베팅한 것도 최근에 좀 두드러져요. 다른 기관들도 보면 메모리 쪽,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메모리 쪽 베팅한 게 분명히 두드러졌고, 그다음에 어느 펀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펀드를 많이 늘린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예전에는 반도체 누가 해? 뭐 몰라, 삼성전자 반도체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몰랐다가 마이크론만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다가 이제 급하게 한국 시장에 들어온 자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야 뭐 모르는 사람 있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길 가는 분들한테 TSMC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대만의 그 회사 내가 알아야 돼? 막 이런 거. 13F 살펴보고 있는 드러켄 밀러고요. 또 뭐 볼 부분이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에서 좀 어. 재밌는 게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버크셔 회사에 저 이거 길게 봤는데. 보는 뉴욕 타임스 네, 사지 뉴욕 않았어요? 타임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 M7의 시대는 이제 약간 준 것 같은데 지난 것 같은데 순환매 차원으로는 볼 수 있는데 뉴욕 타임스 언론사를 이건 진짜 의외였거든요. 이건 왜 산 거예요? 저는 지금 언론사의 가치, 블로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라고 보고 아 있어요. 그걸로 산 거예요? 뭐 기술하고 결합시키고 이런 쪽으로 진화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언론의 가치를 좀 높게 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다고 아,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언론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지금 보면 편하게 하려고 AI한테 계속 기사를 맡기고 막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요약해줘. 네. 그런데 이 AI가 AI를 학습하고 AI를 재생산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점점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 확인하고 한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장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언론사죠. 훈련돼 있는 기자들이 실제 발로 뛰어서 취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사를 올려주는 그 데이터의 중요도는 전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딧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뭐 메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는 정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타나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람들이 좋은 데이터를 공급을 하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언론사의 데이터만큼의 신뢰도를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언론사들이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AI 컴퍼니들과 연계돼서 데이터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버크셔 회사가 뉴욕 타임즈를 늘린 것들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뭐 AI하고의 어떤 기술적으로 잘 융합이 돼서 구독이 좀 는다. 이런 평가를 좀 높이 봤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선 있는데 근데 네. 가치적인 측면하고 물론 그렇게 뉴욕 볼 수 타임즈를 있겠어요. 선택했던 부분에서는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 융합이 아니고 대체할 수 있을 거라 같아라고 한다면 뉴욕 타임즈 같은 언론사를 하나도 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대체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데이터의 원소스 부분만큼은 이거는 넘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가치는 전 오히려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는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 네. 부분 특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요. 판 것도 있지 않아요? 담은 것도 있지만. 근데 산 것 중에서도 지금 보면 첩 리미티드라고 해서 보험사도 샀고, 그다음에 쉐브론. 이 쉐브론 산 것도 이제 계속해서 오일 컴퍼니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에서 경제,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의외로 기술주, M7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어떤 움직임이 좀 줄었다라는 게 이번에 13F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AI 관련된 광풍은 분명히 존재하고 AI 관련된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AI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AI 하드웨어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AI 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집니다. 가 조건이 될까? 아니에요. 막대한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을 기준으로 1막대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2026년에는 최소 1.5에서 2막대한 돼야지 막대한 거 아니야? 기준이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네.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네. 건데 이미 빅테크 입장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쓰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빅테크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AI 하드웨어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라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AI 기업들이 지금 수익도 아직은 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 그러면 AI가 조금 특히나 빅테크 중심으로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돈도 못 버는 상태에서 투자는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아질 텐데 그 상황에서 이 투자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AI 인프라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맞아? 일단 좀 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미국 경제는 미국 GDP는 올해 뭐 4% 5% 성장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쪽에 투자해서 우리가 거기서 과실을 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들, 주가로 확인했던 것들이 기관의 투자에서도 4분기에 이미 확인이 됐다. 그렇죠. 뭐 이런 많이 거고.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수익성 검증의 시대에도 투자는 사실 계속할 여기까지 왔으면 투자를 멈출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이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좀 더 수혜를 받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블랙록도 마저 볼까요? 블랙락도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늘린 게 알파벳이고 그다음에 M7 중에서 아까 버크셔에서도 늘린 게 보면 알파벳 쪽 아니다. 블랙락이 알파벳을 많이 늘렸어요. 블랙락이 알파벳을 많이 늘렸다는 걸 보면 M7 중에서 그래서 살아남을 건 확실히 살아남을 건 알파벳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드럭켄밀러 같은 경우에도 M7에서 알파벳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쪽이 확실하게 조금 살아남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파벳의 강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AI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붙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뭐 지금 구글 우리가 쓴 게 뭐죠? 크롬에도 묶을 수 있는 거고 뭐 구글 맵에도 묶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당장 수익하거나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데이터 소싱도 쉽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도 쉽고 그게 강점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처음에는 동네 바보 형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오픈 AI에 대비해서 너무 못한다라고 했다가 제미나이 평가가 올라오자마자 시장의 평가가 확 그렇죠.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안정화만 있으면 나는 구글 거 쓸래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애플이 AI에서 만약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익성 검증의 시대고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냐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오히려 약간 투자 좀 덜하고 AI 시대 약간 뒤처졌다. 이게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흐름도 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AI 쪽에서 어차피 니들이 다 개발해 줄 거잖아. 난 그거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데 쓰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워낙 많이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꼭 AI를 주도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만 확장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건데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요. AI 서비스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오픈AI 봤더니 오픈AI보다 다른 데가 잘하면 나는 그냥 가던데? 나 오픈AI에 대한 로열티가 없어. 나는 굳이 왜 오픈AI를 계속 써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자체에 대한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실제로 활용하고 이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M7의 위상이 약간 예전만 못하다라는 건 물론 주가로도 분위기로도 확인이 되고 국장이 워낙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뭐에서 저는 좀 느끼냐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진짜 완전 여기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다음 주죠. 실적 그렇죠. 발표가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엔비디아 실적을 또 계기로 해서 뭔가 또 반전될 수 있나? 혹은 조금 더 약세? 아니면 이제 반전? 이런 것도 아직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제 엄청난 드라마틱이 나올 수 있을까? 아,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라마틱이 더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보다 살짝 더 좋고 뭐 컨센서스 가이던스나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폭이 예전만큼 막 엄청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닌 거죠. 반대로 오히려 미스가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근데 우리한테도 그거는 뭐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미스가 그렇죠. 난다. 메모리나 이쪽은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막 싸다 하더라도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뭐 4% 올랐지만 코스닥 올라갈 때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그 탑 티어 쪽은 쉴 수도 있죠. 엔비디아 쪽 보면서 그러니까 못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상승폭 자체가 조금은 제어가 되고 그 코스피도 지금 6,000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6,000 돌파하면서 막 가기보다는 자금이 돌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몰려갔던 자금들이 돌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엔비디아 얘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 다음 자료에 엔비디아 메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네. 포트폴리오가 재밌어요. 포트폴리오. 오. 엔비디아가 13F를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들린 기업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예요? 인텔. 네, 인텔을 그 60.48% 늘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늘렸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60.48% 없던 것들 60.48%를 늘렸어요. 이게 한 7조 원 정도 되는 비중인데 제가 기억하는 기사로 엔비디아가 인텔을 샀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면 제휴하면서 내가 지분 투자했다 이런 기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텔을 이렇게 샀다는 거죠. 근데 왜 샀을까? 라고 보면 인텔 사업이 엄청 좋아 보이나? 뭐 그래서 샀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인텔 사업이 좋아 보이려면 만약에 인텔 사업이 좋아 보이려고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인텔의 파운드리가 돼야 돼요. 인텔의 1.4나노 14 온고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공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인텔이 한번 빠졌잖아요. 왜? 엔비디아가 14 온고스트롱 공정 안 맡길 거라고. 근데 진짜 안 맡길까? 진짜 안 맡기면 엔비디아가 인텔을 이렇게 질릴 수 이렇게 있을까? 비중을.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놉시스. 여기는 반도체 EDA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 자산.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할 때 그러니까 설계 자동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놉시스가 지금 17.28% 비중을 늘렸다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시장도 좋게 보는구나 라고 이제 일단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본 거에서 그 엔비디아가 인텔을 많이 샀다. 요것도 있는데 이제 메타하고 대규모 계약을 하면서 GPU뿐만 아니라 CPU까지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CPU를 하는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였죠? 그 AMD. 여기는 좀 타격이다. 이런 걸로 봤거든요. 이게 생태계가 진짜 복잡하네요. 그렇죠. 복잡하죠. 근데 그러니까
메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의 CPU, GPU가 다 들어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범용 메모리 기반의 범용 서버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랜드가 쇼티지가 더 나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엔비디아의 CPU, GPU가 들어가기보다는 인텔 쪽에 네, 저 X86 이쪽에 그 CPU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암홀딩스는 지분 다 털었어요. 네, 암은 지분 다 팔아버렸고 리커전 파머스티컬이라고 해서 여기가 AI 관련된 유명한 그 바이오 회사거든요. 여기도 지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동향이 바이오 쪽에서 약간 좀 발 빼는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 인텔 쪽 좀 보강하고 있고 반도체, 그러니까 이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아니고 결국은 그 에이즈기라고 해서 새로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지 반도체 설계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반도체가 늘어날 거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노키아도 지분 8%를 늘렸는데 노키아 지분을 늘린 건 막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광 케이블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키아도 이제 광 케이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광 케이블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이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다음 시간에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CPU나 실리콘 포토니스 이쪽 좀 다뤄볼까도 하는데 약간 좀 쉽게 설명을 준비해 와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그런데 이게 요즘 분위기예요. 미국장 얘기만 너무 이제 하면 국내 시장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이게 워낙에 국장이 뜨겁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도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거잖아요. 국내 시장하고 연결을 지금까지 13F를 통해서 그렇죠. 연결을 지어본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좀 시사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키아 쪽 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키아를 본다는 건 광 케이블 쪽이고 이 광 관련된 기업들은 더 볼 거다. 더 갈 수 있다. 엔비디아가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놉시스 쪽을 베팅했다는 거, 인텔과 시놉시스를 베팅했다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파운드리나 이쪽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자의 파운드리 쪽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자의 파운드리 밸류 체인도 좀 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자를 늘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고 드러켄 밀러의 약간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지금 그렇게까지 약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좀 공포스럽게 얘기했던 거 달러 강세에 대한 거 무섭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정말 달러 강세를 원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달러가 너무 밀려버리면 달러 채권에 대한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 채권을 팔고 그게 너무 빠르게 달러 악세가 되는 것들을 막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드러켄 멜러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M7 중심에서 외부로 좀 돌아가는 모습, 전반적인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 안정감을 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스마트 글라스 얘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스마트 글라스 하면 메타 생각이 제일 먼저 그렇죠. 나긴 하는데 여기 뭐 구글, 애플 이렇게도 이슈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줬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요거 좀 근데 봐야 돼요. 지금까지 없었죠. 근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애매한데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글라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AI 글라스라고 해서 음성 지원이 되는 글라스가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글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메타 레이벤은 두 가지 타입 1, 타입 2 다 있어요. 저 이거 예전에 그 아침엔 투자 제가 진행할 때 이제 게스트 분께서 직접 쓰고 오셔가지고 그거 본 적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 진짜. 근데 가벼워졌어요. 근데 진짜 안경하고 똑같던데요?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게 작년에 몇 대가 팔렸냐면 700만 개가 팔렸어요. AI 글라스가 물론 대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근데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전은 지금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정말로 미국에서밖에 뭐 안 팔고 있고 물량이 딸려요. 아직 생산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구글이나 애플이 놀란 거죠. 이거 되네. 예전에 VR 글라스 막 이렇게 쓰고 하는 게 그건 불편했고 너무,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멀미도 좀 나고 뭐 이게 좀 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가벼워졌어요. 배터리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원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가 한쪽만 넣고 있는 거예요. 옛날 드래곤볼 뭐 보는 것처럼 한쪽만 이렇게 딱 넣으니까 디스플레이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도 좀 가벼워지고 그 전반적으로 안경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가 더했어요? AI가 더해졌잖아요. AI가 더해지니까 제가 만약에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영어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자막이 막 붙어요. 번역으로. 그리고 통번역으로 음성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면. 그 편한 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내비가 뜨잖아요. 우리가 그 길찾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네네네. 여기 내비가 뜨면서 어디로 가세요 막 뜨는 거고, 또 여기 내가 만약 설정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쿠폰 띵동 막 뜨면은 여기 쿠폰도 있네라고 하면서 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메타 같은 경우에 여기 밴드가 있어요. 근데 이 밴드를 통해서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카메라 가지고 손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손에서 뇌로 들어가는 신호를 감지해요. 그래서 안 보여도 이렇게 주머니 넣고서 막 움직여도 작동이 돼요. 이렇게 넘기는 것도 되고, 뭐 볼륨 소리 줄이는 것도 되고, 화면 키웠다 줄였다도 되고, 이게 너무 편해진 거죠. 사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글라스가 물론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스마트 글라스의 어떤 활용 자체가 옛날이랑 달라졌다. 이게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폼팩터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됐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 밸류체인 우리랑 관련 있는 뭐 삼성 얘기도 있고 하던데 구글이랑 네, 출시하는 구글이 거. 삼성과 이제 같이 연합해서 5월에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면 구글도 이제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파트너로 삼은 게 이제 와비파커랑 우리나라의 젠틀몬스터, 이런 기업들과 제휴를 합니다. 왜 제휴했냐? 디자인 때문이겠죠. 이젠 사람들한테 디자인도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으로도 먹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도 원래는 XR 쪽, VR, XR 쪽 많이 갔었잖아요. 거기 뭐 400만, 500만 원 하는 디바이스 했었는데, 이제는 12월 생산 목표로 하는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스마트 글라스 쪽은 시장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스마트 글라스가 진짜로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썼을 때 큰 부담이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판매량이 빠르게 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지금까지 주가에 영향이 크게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으리란 뭐 법은 없다. 그렇죠. 좀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갑자기 말씀이세요? 정말로 잘 팔린다 그러면 새로운 퍼펙트 등장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 카메라도 들어가긴 했지만 카메라에 뭐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네, 여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네. 근데 여기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눈에 바로 가까이 있죠. 그럼 해상도가 훨씬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걸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올레도스, 레도스, 뭐 엘코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엘코스는 액정을 기반으로 해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메타 레이벤이 들어간 게 이제 엘코스인데,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올레도스, OLED 기반의 디스플레이인데, 기존의 OLED와 다르게 이거를 실리콘에 얹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리콘 왜 얹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전의 디스플레이는 여기 디스플레이 지금 여기 가에 DDI라고 해서 여기 패널에 그 화소와 하나하나를 제어해요. 이거 흰색 주세요, 검은색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에 DDI 기판 여기 이쪽에서 막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신호 보내는 것도 길고 막 이러니까 전력 낭비도 있고 작게 만들기 좀 어렵고 하잖아요. 여기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기판 뒤에 붙여버려. 백플레인이라고 해서 기판 뒤에, OLED 뒤에 기판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여기서 그 기판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작은 칩들이 붙어가지고. 바로 뒤에서. 네. 그래서 그 백플레인을 하는 기업들이 라운텍이라든가 사피엔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OLED 관련돼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는 지금 선익 시스템, 오늘 거의 상한가 같죠. 맞아요. 물론 태양광도 엮이긴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 좀 관심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OLED 쪽이 된다 그러면 OLED 관련된 소재 쪽, 덕산 네오로스나 뭐 P&H 테크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겠죠. 선익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태양광 관련돼서도 오늘 굉장히 뭐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좋았고, 저 이거를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외우지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외워졌어요. 하도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니까 페로브스카이트 요 관련돼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페로브스카이트가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뉴스가 영향을 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태우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이 결과가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연구 성과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줬나 보다 싶기도 한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발광 효율 100% 유지하는 합성 기술. 그러니까 발광 효율이 100%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합성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기존 대비 생산성을 6배 늘렸다. 효율적이다. 네,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건 양산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고 이걸 위해서 뭘 했냐라고 보면 기존에는 150도 이상의 고온 용액의 소재를 주입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이 열을 제어하고 화재를 제어하려면 부가 설비도 필요했었는데 우리는 저온에서 이걸 주입할 수 있다. 근데 저온 주입의 단점은 품질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가 품질 이슈를 잡았다. 그리고 양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게 양산할 수 있다. 양산 단계로 이제 접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OLED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다 원천 기술 수익, 로열티 주고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페로브스카이트가 그 단순 디스플레이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다양한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태양광이랑 맞아요. 엮여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스페이스X 이슈 있고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고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실적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 좀 짚어야 되는 단계인가요? 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주 테마는 어떻게 보세요? 우주 테마. 네, 우주 테마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오고 정말로 가시성이 있고라고 있는 단계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기대감은 그렇죠. 그렇죠. 네, 스페이스X 뭐 상장까지도 그렇죠. 살아있는 맞아요. 이슈일 수 있다라고는 보죠. 맞아요. 그러면 우주 테마가 우리가 각광을 받는 건 어쨌건 머스크가 주도를 할 거고 스페이스X 상장을 하면서 뭔가 띄울 거고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을 우주가 갔는데 우주 태양광은 머스크가 계속 끌고 갈 만한 주제야?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전만 하더라도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을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주 태양광을 생각해보세요. 우주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태양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전기 어디다 써요? 지상으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상으로 버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 손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짓을 왜 해? 머스크 입장에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XA도 만들고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이거 우주에 띄우려고 보니까 이거 전력 먹는 하마인데 전기 먹는 하마인데 우주 태양광이랑 붙여버리니까 이게 아주 절묘하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안 해? 해야지. 이게 우리 지금 미국 땅에서 막 데이터 센터 한다 그러면 땅도 사야 되지. 뭐 거기 인프라도 지어야 되지. 인허가도 받아야 되지. 근데 우주 태양광 우주에다가 날려버리니까 그런 거 다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상태에서 전력만 공급하면 되는데 전력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대비해서 훨씬 고품질이란 말이죠. 한 6배에서 7배 정도 태양광 효율이 높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태양광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우주 태양광을 보낼 때 실리콘 같은 걸 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좀 가벼운 걸 보내야 돼요. 우주로 실어서 그러니까 로켓을 쏴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가벼워야 되고 이렇게 말려야 돼요.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리고 가벼운 걸 하려다 보니까 페로브스카이트, 그러니까 원래는 CIGS 기반으로 갔었는데 염료감무 전지 중에서. 근데 이건 좀 비싸요. 근데 이거 페로브스카이트는 싸게 만들 수 있어.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를 이렇게 텐덤을 하면 이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주로 쏘는데 로켓 비용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지면 어때? 지상이랑 다른 거죠. 좀 비싸져도 효율 좋은 게 일단 장땡이야. 그럼 페로브스카이트를 왜 안 써? 써야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실리콘 전지도 물론 봤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기술 기업들을 많이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받게 된 거고 페로브스카이트는 텐덤 전지로서 분명히 각광받을 겁니다. 실리콘 전지는 지금 단독으로는 한계가 29%밖에 안 되고 여기에 텐덤으로 엮는다 그러면 한 44%까지 효율이 나거든요. 근데 지상에서는 그게 뭐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겠지만 우주에서는 그 비용 대비 효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는 확실히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이랑 좀 달라요.
예전 된다 좋다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도 그렇고 그렇죠. 태양광과 연결이 된 소재로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얘기까지 하고 오늘 좀 시장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조선도 오늘 강세를 오랜만에. 보이긴 했는데, 근데 조선이 엄청나게 새로운 이슈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해양 지배력 회복 목표, 해양 지배력 회복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안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행정명령 같은 거 서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브리지 전략이라고 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맹국 그 내에서 배 건조 못한다였는데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화됐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긍정적이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수입 물품 수송하는 외국산 선박에 모두 수수료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원래는 중국산만 적용한다고 했다가 이제 모든 선박에 적용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에 숨어 있던 거죠. 이게 대놓고 야 중국산 너 문제가 생기면 너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모든 선박이 안 된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중국 네. 정도인데 여기에서 브리지 전략으로 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강화하고 계약 물량 초기는 일부 동맹국에서 생산하게끔 한다. 이 브리지 전략이 들어왔으면 실제로 이 규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중국.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속성 측면을 항상 물어보고 왜냐하면 조선이 좀 쉬다가 이제 올라간 거여서 그렇죠. 요것도 근데 수남매 지속성이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조금 쉬면 돌아갈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고 뭐 코스피도 강했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오늘 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고 자 내일 오늘 월요일 같았지만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거든요. 시장 전략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네, 맞지 아까 않나라는 말씀해 생각이 계속 좀 들고요. 주셨지만,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를 베팅하기에는 좀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죠.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횡보했을 때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레버리지 비중을 너무 네. 세게 가져가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코스닥 쪽의 비중은 높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가져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 장호진 작가님의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안내 좀 드릴까요? 동료 창업가들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멘토 창업가들 강의도 듣고 또 직접 질의응답도 하는 10주간의 과정입니다.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두나무 리드, 패스트트랙 아시아, 에이블리, 아크앤파트너스, 딜라이트룸 이렇게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핫한 기업의 창업가 10명 이렇게 멘토로 함께합니다. 이미 뭐 1기에서 퀄리티 좋은 강연과 솔직한 이런 대화들, 질의응답 세션 이런 건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합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뒤이어서 김장렬 본부장님 또 테크 세션 개인 방송 이어지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